추운 밤, 맨발의 소녀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기저귀를 사러 가게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는 소녀는 낯선 남자를 마주하고 어른이 되면 꼭 갚을게요 라는 가슴 아픈 약속을 합니다. 외로운 백만장자인 남자는 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포함해 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강 근처 12월의 차가운 밤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하얀 담요로 덮이고 있었다. 그 밤 8살 소녀 김민지는 맨발로 편의점 문을 열었다. 그녀는 8개월 된 동생 김준호를 품에 안고 있었고 아기는 불편함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민지의 작은 발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기저귀 좀 주세요. 동생이 너무 아파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편의점 주인 최영수는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해진 옷과 먼지 묻은 얼굴,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돈은 없지만 제가 크면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순간 편의점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45세의 남자 박지원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다.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여러 번의 유산 후 겪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후 지원은 사업에만 몰두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이것들 계산해 주세요. 지원은 편의점 주인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다. 민지가 필요로 하는 기저귀뿐만 아니라 분유, 과일 그리고 몇 가지 따뜻한 음식도 함께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크면 꼭 갚을게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런 약속은 필요 없어. 민지는 기저귀와 음식을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서려 했지만 지원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이 밤에 어디로 가는 거니? 아기를 데리고 어디서 자고 있어?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어른을 믿는 것은 어머니가 항상 경고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한강 다리 밑이요,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12월의 서울, 다리 밑에서 지내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었다. 나를 따라와도 될까? 너희 엄마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어. 민지는 다시 망설였지만 동생 준호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한강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지원은 그곳의 참혹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판지와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처 안에서 28세의 여성 김수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낯선 남자를 경계하고 있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기저귀랑 음식을 사주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받아들었지만 지원에게는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감사합니다만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지원은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민지의 결연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았다. 또는 수년간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연결을 그 순간 다시 느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은 추워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아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수지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그녀는 오랜 학대로 인해 사람들, 특히 남성들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녀의 전 남편 이태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적이었다. 준호가 태어난 후 그는 사라졌지만 수진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는 깊었다.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이유가 뭐죠? 무슨 대가를 바라시나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밤 당신의 딸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감동시켰을 뿐이에요.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준호가 너무 추워해요. 우리 오늘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면 안 될까요? 수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작은 얼굴은 차가운 공기에 파랗게 변해 있었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에도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 하룻밤만이에요. 그리고 제 아이들과 저는 항상 같은 방에 있을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수진과 아이들은 한강 근처의 모텔에서 지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는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불안했고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약속대로 모텔로 찾아왔다. 그는 수진에게 제안을 했다. 제가 강남에 비어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쓰시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요. 당신과 아이들이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최소한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수지는 즉각 거절하려 했지만 민지의 기대에 찬 눈빛과 준호의 약한 기침 소리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수개월간의 노숙 생활은 그들 모두를 지치게 했고 특히 아이들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정말로요? 수진이 다시 물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3번의 유산 후에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저를 떠났고 그 후로 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민지를 보았을 때 무언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지원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나 위험한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단지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만이 있었다. 일단 며칠만 생각해 볼게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그들을 강남의 아파트로 안내했다. 그곳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민지는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구나. 민지는 창가로 달려가 바깥 세상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언젠가 그녀는 성장해서 오늘 그들을 도와준 이 낯선 아저씨에게 빚을 갚을 것이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민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첫 주는 모두에게 어색했다. 수지는 여전히 지원의 의도를 의심했고 밤마다 문을 2번씩 확인했다. 그녀는 가방을 항상 준비된 상태로 두었고 언제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방문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볼 뿐이었고 결코 불쑥 들어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원은 더 큰 제안을 했다. 민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처에 좋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수지는 망설였다. 민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였다. 학교에 등록하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똑똑한 아이 같아요.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엄마, 학교에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수지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항상 민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태와의 관계 이후 그녀는 모든 사람, 특히 남성들을 불신했다. 민지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아저씨,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정착할 준비가 됐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지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좋은 심리 상담사가 있는데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이태호도 항상 그녀가 미쳤다고 정신병자라고 불렀다. 지원은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트라우마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아이들을 위해 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민지는 엄마가 침대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엄마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안전해요. 매 수지는 딸을 품에 안았다. 민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책임을 졌다. 그녀는 항상 엄마를 위로하고 동생을 돌보며 어른처럼 행동했다. 수지는 민지에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주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더 강해질게. 엄마는 이미 충분히 강해요. 하지만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박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수지는 딸의 지혜에 놀랐다. 어쩌면 민지가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수지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담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민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그 주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민지는 강남의 작은 사립학교에 등록했고 수지는 첫 상담 세션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상담사 정소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대했다. 수지는 조금씩 이태호와의 관계에서 겪은 학대, 그리고 그 이후의 노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연이 설명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이태호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관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아파트는 조금씩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학교에 적응하며 새 친구들을 사귀었다. 준호는 정기적인 식사와 따뜻한 환경 덕분에 건강해졌고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채웠다. 수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상담과 약물 치료 덕분에 그녀의 불안 발작은 줄어들었고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악몽에서 깨어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이태호가 돌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아이들을 깨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안전하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민지는 침착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안전해요. 소연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나요? 심호흡하세요. 수지는 딸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침착함이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상담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심호흡을 시작했다. 민지는 엄마와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래,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수지는 민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딸에게 어렸을 때의 이야기,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다음 날 수지는 이 사건을 소연에게 이야기했다. 소연은 이것이 회복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트라우마 치료는 직선적이지 않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원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매일 방문했지만 결코 자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 놀아주고 민지의 숙제를 도왔으며 수진이 필요로 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원이 민지에게 물었다. 네가 좋아하는 책이 뭐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직 많은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읽은 동화책들이 좋아요.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요. 지원은 그날 저녁 책 한 아름을 가져왔다. 아동 문학의 명작들이었다. 민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녀는 즉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수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에 대한 의존이 두려웠다. 그가 언제든 마음을 바꿔 그들을 내쳐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지원에게 물었다. 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나요? 지원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민지의 용기에 감동받아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느껴요. 10년 동안 저는 그저 존재했을 뿐 진정으로 살지 않았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만난 후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수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저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당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특히 민지는 정말 특별해요. 그녀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그 아이는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민지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달랬죠. 민지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원이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이태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밝게 느껴졌다. 3개월이 지났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고 서울의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수진의 삶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규칙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 덕분에 그녀의 불안 발작은 줄어들었고 악몽의 빈도도 감소했다. 그녀는 이제 밤에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낮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느 날 수지는 거리에서 이태호와 닮은 남자를 보고 심한 공황 발작을 겪었다. 그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 동안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엄마를 그 상태로 발견했다.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호흡은 빠르고 얕았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지는 즉시 지원에게 전화했다. 그는 상담사 소연을 데리고 급히 도착했다. 소연은 수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지원은 아이들을 돌봤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지원과 민지는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엄마가 왜 그랬어요? 민지가 물었다. 지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지야, 때로는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 기억이 갑자기 돌아올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야. 하지만 소연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고 조금씩 나아질 거야. 민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지원은 민지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네가 지금처럼 엄마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 그리고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엄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웃는 모습을 봐요. 지원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엄마는 매우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네 엄마처럼 용감하고 현명해. 다음 날 수지는 소연과의 주가 세션에서 자신의 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정말 이태호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트리거라고 불러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트리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수지는 소연과 함께 다양한 대처 기술을 연습했다. 심호흡, 명상,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들이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그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주말에 아이들을 공원이나 박물관에 데려갔고
저녁에는 종종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지는 처음에는 이런 친밀함이 불편했지만 점차 지원의 존재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국어 시간에는 그녀의 창의적인 글쓰기가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영웅이라는 주제로 작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한 강인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지가 상을 받던 날, 수지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네가 나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다니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는 항상 제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엄마는 저와 준호를 위해 싸웠잖아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에 오랜만에 긍정적인 내용을 썼다. 오늘 나는 어쩌면 그렇게 나쁜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지의 눈에 비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준호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라는 단어가 그의 첫 단어였고 그 순간 수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지원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일을 마치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진과 아이들이 있는 아파트는 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어느 날 지원은 수진에게 제안을 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직업이나 취미 같은 건 말이에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태호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생존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이다. 저는 예전에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뜨개질과 자수요. 그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파트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당신이 작업할 수 있게요. 다음 날 지원은 다양한 뜨개질 도구와 실, 자수 재료들을 가져왔다. 수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오래된 기술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한 작은 다묘를 뜨기 시작했고 민지를 위한 예쁜 스카프도 만들었다. 민지는 엄마의 재능에 감탄했다. 엄마, 이거 정말 예뻐요. 다른 사람들도 엄마가 만든 물건을 좋아할 거예요. 수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지는 심각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지원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를 아파트로 초대했다. 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먼저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지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드는 뜨개질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찾아볼 생각이에요. 아직 준호가 어려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시작하고 싶어요. 지원은 진심으로 기뻐 보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웹사이트 만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준비가 되면 제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수지는 그의 반응에 안도했다. 그녀는 지원이 실망하거나 화를 낼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감사해요. 하지만 당신의 회사는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전혀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그날 이후로 수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고 몇몇 주문도 받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민지는 엄마의 변화를 기뻐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엄마의 작업을 돕기도 했고 때로는 엄마의 온라인 페이지에 올릴 설명문을 쓰기도 했다. 그녀의 글쓰기 재능은 이런 방식으로도 빛을 발했다.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아파트 곳곳을 탐험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밝게 채웠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조금씩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원은 여전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지만 거의 매일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하루의 끝에는 수진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민지는 학교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담임 선생님 윤지혜는 민지의 글쓰기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학교 문예부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처음에 민지는 망설였다.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문학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네가 겪은 일들은 내 글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어. 그건 네가 가진 특별한 선물이란다. 용기를 얻은 민지는 문예부에 가입했고 곧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아이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짧은 이야기들은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글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력과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문예부 담당 교사 박상민이 민지에게 전국 학생 장문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민지, 네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야. 참가해볼 생각 없니? 민지는 흥분되면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엄마와 지원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지원이 기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수진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지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는 항상 지지할 거야. 민지는 결심했다. 그녀는 대회에 참가할 것이다. 주제는 희망이었고 민지는 며칠 동안 무엇을 쓸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씨앗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그것은 명백히 그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민지가 글을 쓰는 동안 수지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뜨개질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고 이제 그녀는 자수 작품도 추가했다. 지원은 그녀에게 작은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수지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창작에 몰두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녀의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당신의 작품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지원이 어느 날 그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수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직은 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준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몇 단어를 말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주변을 탐험했다. 수지는 준호가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에 가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가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이 작은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주말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종종 밤늦게까지 머물러 민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준호를 재우는 것을 도왔다. 그와 수진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함께 한강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봄은 이제 완전히 찾아왔고 공원은 꽃과 새싹으로 가득했다. 민지와 준호는 잔디밭에서 뛰어놀았고 수진과 지원은 담요 위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수진이 문득 물었다. 1년 전에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랐을지.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1년 전에 저는 살아있지만 정말로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매일이 똑같았죠. 출근, 회의, 귀가, 혼자 저녁 식사,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의 반복.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요. 우리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 없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평화 사이의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다. 민지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지원이 화제를 바꾸었다. 그 아이의 글은 정말 특별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 아이는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았죠.
멀리서 민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아저씨 이거 예쁘죠? 지원은 민지가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단순한 아저씨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두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수진과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대회 당일 민지는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수진, 지원, 그리고 준호는 모두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학교에 왔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 씨앗의 여정을 발표했고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결과 발표 시간, 민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1등을 차지했다. 민지가 시상대에 오르자 수진은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지원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 딸이 해냈어. 수진이 속삭였다. 지원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딸. 그것은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이 순간 이 작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지의 수상 소식은 학교를 넘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어린 작가의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민지의 재능과 그녀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그들의 구체적인 개인 사정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날 지원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비서가 급한 전화를 전달했다. 박 사장님 김민지라는 아이의 후원자라고 하셨죠. 서울아동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태호. 그는 신문기사를 통해 민지와 준호의 소재를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즉시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 씨,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태호가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알았죠? 아마도 민지의 기사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가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가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온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은 즉시 최고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는 이태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이태호는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였고 법적으로는 자녀의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수진의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태호는 준호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 학대 기록과 그가 아이를 버린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수지는 창백해졌다. 증거라, 저는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그가 준호를 버렸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는 그저 사라졌을 뿐이에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수지는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수진 씨,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들은 제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했다. 이태호와의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지원은 달랐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한 번도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저도 당신을 많이 생각해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태호가 돌아왔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제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지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이태호가 돌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는 꿈이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즉시 아이들의 방을 확인했다. 민지와 준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 옆에 앉아 한동안 그저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그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태호의 등장은 단순한 위협에서 실제 문제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는 준호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지원의 변호사는 이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지원의 사업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지원이 투자한 대형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의 회사는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원은 이 위기를 수진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느 저녁 지원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을 때 수진이 물었다.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수진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심각한가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지원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다만 당분간은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즉시 그들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생각했다. 아파트, 민지의 학비, 자신의 치료비 모두 지원이 부담하고 있었다.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 더 저렴한 곳으로. 지원은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에요. 당신들은 제 우선순위입니다. 회사 문제는 제가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원은 은행과의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의 회사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 지원은 자신의 개인 자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했다. 동시에 이태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그녀가 준호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민지에 대한 친권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비록 그는 민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일부 동안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주장했다. 변호사 최재훈은 지원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태호 씨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과거 노숙 경험과 정신 건강 문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박 사장님과 수진 씨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이들을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저 수진을 괴롭히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거겠죠. 초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에 기반해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수진 씨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회사 위기와 이태호의 위협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수진과 아이들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수진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녀는 이태호가 민지에 대한 권리도 주장한다는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지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원이 조용히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초의 변호사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을 거예요. 민지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이태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가 돌아왔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일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엄마와 지원 아저씨가 나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민지는 악몽을 꾸었다. 낯선 남자가 그녀와 준호를 데려가는 꿈이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깨어났고 수지는 즉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수진 자신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녀는 이태호의 결단력을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지원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 이태호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지원의 비서는 당황했지만 지원은 그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태호는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박 사장님,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태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씨? 이태호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민지도요. 그 아이도 제가 몇 년간 키웠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을 버렸잖아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수진 씨를 학대했고요. 이태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과거의 실수죠. 저는 변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말 그들을 원한다면 왜 지금 와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까? 왜 그들이 안정을 찾았을 때 방해하는 거죠? 이태호의 얼굴에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박 사장님. 당신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합리적인 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벌써 바로 그것이었다. 이태호는 돈을 원했던 것이다. 지원은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것도 알았다.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이태호는 놀라울 정도로 큰 금액을 말했다. 현재 지원의 재정 상태로는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시간을 주세요. 지원이 말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호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법원은 제 편을 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태호가 떠난 후 지원은 즉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이태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태호가 돈을 원해요. 그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딘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정말 원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초의 변호사가 이태호의 진짜 의도를 법원에 증명할 수 있다면 그의 친권 주장은 기각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태호와 다시 마주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 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원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수진 씨.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소연과 긴급 상담 세션을 가졌다. 그녀는 이태호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저는 그를 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저를 통제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진 씨,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에 맞설 힘이 있어요.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연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변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다음 날 지원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다. 지원은 자신의 개인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회사에 투입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태호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 변호사와의 긴 논의 끝에 그들은 이태호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전략을 세웠다. 우리는 그가 법정에서 스스로 모순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들은 이태호의 전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그가 자주 가던 술집의 종업원들을 찾아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이태호의 실체를 보여줄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태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의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다행히 그날은 민지가 학교에 있었고 준호는 지원과 함께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다. 수진은 혼자 집에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이태호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은 얼어붙었다. 과거의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소연과 연습한 대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물었다. 이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한때 그녀를 매료시켰지만 이제는 그저 위협으로 느껴졌다.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와 할 얘기 없어.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 이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넌 변했구나.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맞아, 난 변했어. 수진이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태호가 한 발짝 다가왔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이것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기록될 거고. 이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다. 좋아, 지금은 가지. 하지만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법정에서. 이태호가 떠난 후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태호의 방문 이후 지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수진과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 서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이 수진에게 말했다. 제가 경기도 양평에 별장이 있어요. 그곳은 안전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태호가 우리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지의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치료도. 민지는 잠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연 선생님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시 도망치는 것이 싫었지만 이태호의 방문은 그녀를 진심으로 두렵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이제 아이들의 학교와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다. 알겠어요. 언제 떠나야 하나요? 오늘 밤이요. 짐은 최소한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그들은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지원의 검은색 SUV는 밤에 고속도로를 달렸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왜 항상 도망치는 것으로 가득한 걸까? 언제쯤이면 그녀는 한 곳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이건 영원히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올 거예요. 더 강해져서요. 수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지원의 우리라는 단어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양평의 별장은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것은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목조 건물로 넓은 창문들이 자연 경관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거실에서 보이는 북한강의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와, 정말 예뻐요. 민지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여기 좋아? 이곳은 내 할머니가 지으신 집이야. 난 어렸을 때 여름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어.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지원과 수진은 시선을 교환했다. 잠시 동안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민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른들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첫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수지는 소연과 정기적인 화상 상담을 계속했고 민지는 학교에서 보내준 과제를 열심히 했다. 준호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고 넓은 정원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지원은 서울과 양평을 오가며 회사 위기를 관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최 변호사는 이태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그들은 곧 법정에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수진에게 뉴스를 전했다고 이태호가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당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과거 노숙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당신의 친척을 찾아가서 불리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떤 친척이요? 당신의 이모라고 하더군요. 김명숙 씨?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명숙 이모. 그녀는 항상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이태호와 헤어진 것도 제 잘못이라고 했죠.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이태호의 과거 폭력 행위에 대한 증인들과 그가 당신에게 돈을 요구한 녹음도 있어요. 수진은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녹음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사무실에 왔을 때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가 아이들이 아닌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죠.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에 다시 걱정이 스쳤다. 하지만 법원이 제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저는 정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초의 변호사가 소연 선생님의 의견서를 확보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수진 씨.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테라스에 혼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생각했다. 단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한강 다리 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며 그녀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 그는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다. 수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에게 이태호와 싸울 힘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양평에서의 생활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경비원을 고용했다. 수지는 처음에 이런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이태호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해요. 며칠 후 초의 변호사가 양평을 방문했다. 그는 법정 심리 준비를 위해 수진과 면담을 했다. 이태호의 변호사는 공격적일 거예요. 초의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와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수지는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면 할 수 있어요. 지원이 확신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법정 심리 일주일 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원의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데 성공한 것이다. 한국의 대형 기업 중 하나가 지원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것은 지원의 재정적 위기를 크게 완화시켰다. 축하해요. 수진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말했다. 당신이 해냈네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좋은 일도 있네요. 이제 우리는 이태호와의 싸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원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민지는 학교 과제로 쓴 시를 낭독했다. 그것은 희망과 가족에 관한 아름다운 시였다. 우리 민지가 정말 재능 있는 작가네요. 지원이 감동받아 말했다.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 아이는 항상 말과 이야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과 수지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원이 물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제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어쩌면 작은 가게를 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지가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진실되어 보였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원의 눈에서 진실된 감정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법정 심리 전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지원은 수진과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호텔을 예약했고 최 변호사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날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태호를 다시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힘이 있었다. 아침이 밝았고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결단과 용기가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수진은 딸을 안아주었다. 응, 괜찮아. 엄마가 오늘 할 일이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지는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딸의 말에 감동받았다. 민지는 항상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민지와 준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원이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진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준비됐어요? 그럼 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맞설 시간이에요. 그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이제 그들은 이태호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 가정법원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건물의 웅장한 외관이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었지만 지원의 든든한 존재가 그녀를 안정시켰다. 최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고 마지막 순간에 조언을 전했다. 진실만 말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태호의 도발에 반응하지 마세요. 법원은 당신의 현재 상태와 아이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수차례 소연과 함께 이 순간을 준비했다. 심호흡을 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과거의 트라우마가 밀려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법.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그녀는 즉시 이태호를 발견했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다리가 떨렸지만 지원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태호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수진의 과거 정신건강 문제와 노숙 경험을 강조하며 그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지가 이태호와 함께 살았던 시간을 언급하며 그에게도 양육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진은 이 모든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초에 변호사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이태호의 과거 폭력 행위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제시했다. 이태호의 전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진술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원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대화였다. 이태호가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은 법정을 침묵시켰다. 이 녹음은 피고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복지가 아닌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태호는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판사는 이태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수진이 증인석에 서는 순간이 왔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다. 법정 전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태호와 눈을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 익숙한 위협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김수진 씨, 이태호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태호와의 만남, 초기에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점차 악화된 학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그리고 이태호가 준호가 태어난 후 그들을 버린 방식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 번도 돌아와 아이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준호가 아플 때도, 우리가 거리에서 지낼 때도 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태호의 변호사는 그녀의 정신 건강 문제를 공격하려 했지만 수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네,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태호의 학대로 인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약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제 상담사는 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소연의 전문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그것은 수진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당신은 왜 박지원 씨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이태호의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수진은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다. 제 딸 민지가 기저귀와 음식을 위해 편의점에 갔을 때 박지원 씨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왔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민지와 준호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저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와 박지원 씨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가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친절과 지지는 어떤 부적절한 동기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제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재판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태호에게 직접 질문했다. 이태호 씨, 녹음에서 들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박지원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까? 이태호는 당황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녹음에서는 당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상을 원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판사가 지적했다. 이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판사는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퇴정했다. 대기실에서 수진은 지원과 함께 긴장된 시간을 보냈다.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어요. 수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들은 1시간 후 다시 법정으로 불려갔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결정을 발표했다. 본법원은 이태호 씨의 친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김준호와 김민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은 김수진 씨에게 부여됩니다. 이태호 씨는 감독해 월 1회 방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아이들과 김수진 씨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태호 씨는 김수진 씨와 아이들에게 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연락도 금지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다. 이겼어요. 그가 속삭였다. 이태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그는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법원을 나오면서 수진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이태호의 그림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원이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양평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잠시 동안은요. 그곳은 평화롭고 치유의 장소였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휴식이 필요해요.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민지는 안도의 표정으로 엄마를 꼭 안았다.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래, 그는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수진이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로 승리를 축하했다. 분위기는 가볍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수진은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고 민지와 준호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에 기뻐했다.
식사 후 아이들이 TV를 보는 동안 지원은 수진을 발코니로 불러냈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수진 씨,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과 아이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내를 잃은 후 저는 그저 존재할 뿐 진정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만난 후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씨. 그리고 민지와 준호도요. 당신들이 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요. 수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민지와 준호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드럽게 끌어안았고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들은 양평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다. 지원은 민지와 준호에게 그들의 결혼 계획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럼 지원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래, 만약 너희가 괜찮다면. 지원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사랑하고 싶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지원에게 달려가 안겼다. 저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준호도 민지의 행동을 따라 지원에게 기어갔다. 그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의 웃음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수지는 이 장면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원과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가족.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태호와의 관계 이후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원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민지와 준호 그리고 지원과 함께. 다음 주 그들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양평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지원의 가족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다. 민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들러리를 맡았고 준호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었다. 수지는 평생 처음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가진 여성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신부였다.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이 서약을 읽었다. 당신과 아이들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들 곁에 있을 것이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사랑할 것입니다. 수진도 자신의 서약을 읽었다. 저는 당신을 통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키스를 나누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지는 기쁨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준호는 작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날 밤 지원과 수진이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상자에 담긴 열쇠였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강남에 있는 작은 공간이에요. 지원이 설명했다.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게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수지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원을 꼭 안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15년이 흘렀다. 서울의 봄날, 강남의 한 아름다운 주택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다. 큰 벚나무 아래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축하합니다 민지라는 글씨가 쓰인 배너가 나무 사이에 걸려 있었다. 엄마, 케이크에 불을 붙여도 될까요? 15세의 준호가 물었다. 그는 이제 키가 훌쩍 자라 어머니보다 더 커져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 누나가 곧 도착할 거야. 준호는 케이크에 23개 촛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민지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식 날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정원문을 장식하며 수진에게 미소를 보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머리카락에는 은색 실버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민지가 얼마나 놀랄지 기대되네요. 수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뜨개질과 자수작품은 이제 강남에 위치한 그녀의 갤러리에서 판매되었고 한국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민지가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대학원 진학 계획일까요? 아니면 출판사, 인턴십 제안. 그들의 대화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저 왔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23세의 민지는 졸업가운을 입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작고 마른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큰 미소가 번졌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민지가 정원 장식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거지. 지원이 다가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고 이어서 엄마와 준호도 안았다. 모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더 큰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책이었다. 표지에는 지킨 약속이라는 제목과 민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게 뭐니? 수진이 놀라서 물었다. 제 첫 소설이에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창작 수업에서 쓴 이야기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들이 출판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서점에 나올 거예요.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지원은 딸의 성취에 눈물을 글썽겼고 수지는 책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표지를 쓰다듬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물론 많은 부분을 각색했지만 핵심은 같아요. 한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이야기죠. 수지는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었다. 거기에는 헌사가 쓰여 있었다. 나의 영웅인 어머니, 나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가르쳐준 아버지, 그리고 항상 나의 햇살이 되어준 동생에게,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준 모든 이들에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아름다워, 민지야. 그들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랐다. 민지의 졸업과 첫 책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사실 오늘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저를 한 곳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지원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어디? 옛날에 살던 동네 근처의 편의점이요. 최영수 아저씨의 편의점. 수진과 지원은 서로 놀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즉시 민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했다. 정말 그러려고?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한강 근처의 오래된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카운터 뒤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민지와 그녀의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최영수 씨를 아시나요?
15년 전쯤에 이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요. 남자의 눈이 커졌다. 네, 제 아버지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가끔 가게에 들르세요. 왜 물으시죠? 민지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버님께 진 빚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갚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빚이요? 15년 전 제가 8살이었을 때 동생을 위한 기저귀와 음식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었지만 아버님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때 저는 제가 크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남자의 얼굴에 갑자기 깨달음이 번졌다. 혹시 기저귀 소녀인가요? 민지는 놀랐다. 네?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추운 겨울밤에 들어온 작은 소녀, 동생을 위해 기저귀를 달라고 했던 소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정직함과 결단력의 예로 자주 들려주셨어요. 민지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약속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물론이죠. 바로 위층에 살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이제 백발이 된 최영수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친절함으로 가득했고 비록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미소는 밝았다. 당신이 그 소녀인가요? 그가 민지를 보자마자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지는 수표를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그날 밤 기저귀, 과자, 그리고 과일 값이에요. 이자까지 계산했어요. 제가 한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최영수는 수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약속을 지키러 오다니.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군요. 사실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돈은 기부하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요. 최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요. 그들은 모두 편의점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그날 이후의 이야기, 지원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들려주었다. 최영수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책으로 써야 해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책 한 권을 그에게 건넸다. 이미 썼어요. 첫 번째 서명본을 받으세요. 그날 저녁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자신의 옛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한강 다리 밑에서 살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작가가 되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 노트북을 열고 다음 이야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 회복, 그리고 약속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수지는 조용히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수지는 딸 옆에 앉았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민지야. 네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그래, 약속의 힘이야. 네 아버지도 내게 약속했지. 우리를 항상 지키고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어.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엄마, 다음 책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